자, 오늘은 사회문화를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문화 중에서도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저희 사회문화 연구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회문화 연구 방법을 크게 저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죠. 네, 먼저 양적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로 시험에서는 이 양적 연구에 대해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양적 연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양적 연구라고 할 때 보통 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 보통 양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많다, 적다의 양을 생각하시는데 양적 연구에서 이 양은 많다, 적다 그 양이 아니고요. 바로 계량이 가능하다. 계량, 측량할 양자거든요. 네, 그래서 계량, 그 다음에 측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고요. 규칙성.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를 해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네. 그리고 이 일반화하고 그리고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는 거. 네.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양적 연구라고 해요. 가만히 보시면 규칙성을 찾고 일반화하고 특히 법칙을 찾는다. 사회문화 현상에서 법칙을 발견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사회문화 현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칙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과학처럼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문화에서 양적 연구를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법론적 이론론. 자, 뭐냐? 방법에서 어떤 연구하는 방법의 이론, 하나다. 즉, 자연과학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질적 연구는 어떤 규칙성 법칙보다는 주로 행위자, 사람에게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행위자를 봐요. 행위자. 그러니까 사람, 자가 사람이죠. 어떤 그 행위자가 자신의 어떤 행위자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나 그 다음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행위 동기, 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행위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어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나 어떤 행위, 이렇게 행동한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를 저희가 다른 말로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라고요. 즉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서로 연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보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는 바로 양적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양적 연구를 볼 건데 양적 연구는 특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연구 과정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자, 양적 연구 과정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양적 연구의 연구 과정. 사실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연구 과정 갈게요. 먼저 첫 번째 할 일. 제일 먼저 연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문제인식이 필요하죠. 내가 어떤 걸 연구를 할지 연구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문제인식과
그리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연구 주제 선정. 보통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자의 어떤 관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 네. 내가 하고 싶은, 연구자가 하고 싶은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가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가치인데, 사람마다 주관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가치가 개입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지를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주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 할 일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예요. 가설 설정.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정적인 결론을 말하거든요. 잠정적인 결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리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 설정도 가치가 개입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이 가설 잘 찾으셔야 돼요. 시험 칠 때. 저희가 문제를 풀 때 가설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가설은 변인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변인하고 변인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그 자연과학 실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변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법 할 때 변인이 나오는데 저희가도 그 양적 연구가 자연과학하고 연구 방법이 비슷한 방법론에서 이론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이 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살펴봅니다. 네, 변인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독립변인이 어떤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원인이 되고 종속변인은 이 원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겁니다. 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독립변인 때문에 이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A가 증가하니 A가 증가하니까 B가 감소했어요. 그랬을 때 이 A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누가 변했어요? B가 줄어들었대요. 그럼 A 때문에 B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A가 뭐예요? 원인이죠. 그럼 A가 뭐가 된다? 독립변인이 되고요. 영향을 받은 B가 종속변인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방향성. 자, 증가하니까 감소하더라. 또는 증가하니까 증가하더라. 이런 식으로 방향성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변인과의 관계 그리고 방향성까지 포함되는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가설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세 번째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설계를 할 건데요. 연구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연구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느냐?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걸 해야 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네, 요거 중요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측정하기 힘든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 있으면 그런 추상적 개념을 얘를 측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거.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실성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싶어요. 성실성. 근데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사실 다르잖아요. 딱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성실성을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실성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한 달 동안 지각이나 또는 결석의 횟수, 네, 이걸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정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면 이게 측정 가능으로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이 사람이 지각이나 결석을 얼마큼 했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독립변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인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조작적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선택지에 이거 많이 나와요. 먼저 가설에서 독립변인, 종속변인 찾는 거, 그 다음에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떤 개념을 조작적 정의했는지, 어떻게 조작적 정의했는지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뭐 자료를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자료 수집 방법이나 또는 자료를 어떤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어떤 분석 방법을 쓸지, 그리고 내가 연구 기간을 얼마나 둘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쫙 설계하는 단계가 연구 설계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설계 단계도 뭐가 되죠? 내가 자료 수집 방법 정하고 내가 분석 방법 정하고 기간도 내가 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가치가 개입이 됩니다. 여기서도.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은 네 번째,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특히 양적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양적 연구에서 수집을 하니까 양적 자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요. 주로 질문지법이나 질문지법, 그 다음에 실험법, 네, 질문지법, 실험법, 질문지법, 실험법 이런 것들로 주로 자료 수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자료 수집하는 단계에서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왜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중립을 지켜야 돼요. 개입이 되면 안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자료를 분석을 해야죠. 주로 분석할 때도 이제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자료 분석을 할 때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죠? 같이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수집해서 분석해보면 내가 세운 가설, 내가 세운 이런 결론이 맞는지 아닌지 가설을 검증을 하겠죠. 자, 가설을 검증을 하는데 특히 이런 말 나옵니다. 가설을 검증할 때 가설을 수용한다 또는 기각한다. 기각은 버리는 건데요. 즉, 내가 세운 이 가설이 맞아요. 해보니까 자료 수집해서 분석해서 해보니까 내가 세운 이 가설이 맞죠? 맞으면 수용. 그런데 내가 세운 가설이 안 맞아요. 틀렸더라. 그럼 기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 수용이고 기각이고 가설 검증하는 것도 나의 의견이 들어가면은 연구가 왜곡이 되니까 중립을 지켜야 돼요. 특히 여기서 저희가 가설 검증할 때 그 수용 기각이란 말을 쓰지만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써요. 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 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유의미. 네. 유의미한 뭐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결과가 뭐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용이나 기각이란 말이 없어도 가설을 검증했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겠죠? 네, 결론을 도출해요. 결론을 도출을 하고 양적 연구니까요. 그리고 일반화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겠죠? 내 연구 결과를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거.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뭐가 돼야 되죠? 가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결론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봐야 되죠. 그래서 가치 중립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활용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이니까 여기서는 가치가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요 과정이 사회문화 현상에서 양적 연구, 연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적 연구의 연구 과정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일단 이 연구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양적 연구는 뭐가 된다? 이런 가설 설정해서 수집해서 분석해서 검증을 하죠. 네, 요거 과정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보실 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찾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과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조금 간단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질적 연구도 잠깐 살펴볼게요. 자, 네. 이번에는 질적 연구로 갑니다. 자, 질적 연구 연구 과정도 살펴보면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먼저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문제 인식이나 주제 정하는 거는 같습니다. 네, 문제 인식,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정해요. 역시. 이 부분은 양적 연구하고 똑같아요. 선정하는 거, 요거는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두 번째가 저 양적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주제를 정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자, 선정을 해요. 그런데 but 가설은 주로 설정하지 않아요. 네, 요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바로 연구 설계를 합니다. 네, 다르죠? 연구 설계 바로 들어가는 거, 가설 설정이 아니죠. 네, 연구 설계를 하는데, 특히 연구 설계할 때, 왜 저희가 아까 잠시 쪼르륵 올라가 보시면, 자, 양적 연구는 어떻게 하죠?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정하고 가설 설정했죠. 그리고 연구 설계잖아요. 그죠? 요 가설이 들어가죠. 그런데 질적 연구는 주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연구 설계를 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연구 설계할 때 똑같이 뭐 연구 대상이나 뭐 자료 수집 방법 이런 것들 쭉 정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이때 수집되는 자료, 제가 질적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양적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잖아요. 질적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바로 뭐도 하느냐?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보통 양적 연구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질적 연구는 뭐죠? 해석이에요. 특히 질적 연구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료 수집과 해석 단계. 주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주로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 방법을 많이 써요. 참여 관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 갑니다. 뭐냐? 비공식적 자료도 많이 활용을 해요. 비공식적 자료도 수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 자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공식성을 갖지 않는 자료들을 말을 합니다. 일기나 뭐 편지, 그리고 뭐 대화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낙서한 기록들 뭐 요런 거 등등등등을 저희가 비공식적 자료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질적 연구 자체가 그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 행위 동기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보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면 그 사람이 써놓은 어떤 일기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나 그런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질적 연구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도 양적 연구는 주로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뭐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이것도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관적 통찰. 네, 직관적 통찰. 직관적 통찰은 내가 직접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직관이라는 게 직접 관찰한다. 즉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딱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찰은 이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내가 관찰을 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직접 보면서 그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 직관적 통찰. 그리고 감정이입적 이해기법을 많이 씁니다. 감정이입적 이해기법. 네. 감정이입적 이해기법은 뭐냐면, 연구자가 그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이 상대방의 어떤 그런 행위를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의미를 이해를 해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자료를 이제 해석을 해요. 특히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그리고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 예를 들어 면접법을 쓴다고 할게요. 면접이라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1대1로 만나든 이제 일단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은. 그럼 내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했죠. 그럼 그 사람이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라는 식으로 바로바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의 어떤 행위 동기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면접이라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결론 도출이에요. 결론 도출. 자, 그런데 양적 연구하고는 다르게 이 결론을
어떤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 왜냐면 요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행위자의 어떤 주가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의 어떤 행위 동기의 의미를 전체에게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결론 도출. 그러나 뭐는 어려워요? 조금 일반화는 어렵다. 일반화는 어렵다는 거.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 과정들 다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질적 연구, 연구 과정에서는 우리가 볼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설 설정은 네, 잘 일어나지 않아요. 가설은 거의 설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연구 설계는 똑같고요.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을 많이 쓰는데 비공식적 자료, 일기나 편지나 낙서, 대화록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기법을 이용한다는 거. 네, 직관적 통찰 뭐라 그랬죠? 직관적 통찰. 주의 깊게 관찰해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현상의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 직접 내가 관찰해서 통찰, 꿰뚫어 보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이해기법은 내가 누가 해봐요? 내가 상대방 연구 대상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그 의미를 바로바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요 양적 연구의 연구 과정들, 요 양적 연구 연구 과정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설명은 이제 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저희 질문지법, 실험법이나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 같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